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11개월째 연 1.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사실 금리가 낮은 것이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한은도 고심을 많이 했을 텐데 아직까진 우리 경제가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체급이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한은이 오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포인트 낮춘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관리 지표화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 대출 받기는 더욱더 까다로워졌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출근하시면서 불편하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준비하는 카풀이 불법이라며 일부 택시들이 오늘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2시부터 광화문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양쪽 입장은 어제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다뤘고요. 다른 매체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본질 또 대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카풀 서비스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카풀 제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카풀이 시작된 것은 뭐 딱히 그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네. 보편적으로 단체 카풀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 전에는 뭐 임의 동승하는 정도였다가 교통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시민운동 차원에서 차를 함께 타기 운동을 좀 하면서 이것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 외국에서는 이 카풀의 역사가 매우 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카풀 운동을 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석유파동, 오일 쇼크 때 대대적인 그 카풀 운동을 했었죠. 특히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네. 이때는 뭐 전체 교통수단 분담률의 20%를 카풀이 담당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네. 20%는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네요. 우리 보통 승용차 분담률보다도 더 높은 정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카풀 역사가 좀 길고 우리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작했었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네. 이제 지금 수준을 보면 앱 기반으로 이제 사업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도 지금 앱 기반으로 대개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중개 기능이거든요. 희망자와 이제 이것을 이제 운전해주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매칭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이 중개 서비스의 수준과 어떤 기술적인 그 기능 이런 걸 봤을 때는 다른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것 수준 이상으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입자 수도 지금 이 대형 그 포털하고 스타트업들이 하는 거 보면 한 7, 80만 규모로 되는 게 한 2개 정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네. 가입자 수도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요. 어떤 네네. 기사를 보면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고 네네. 또 어제 그 최바다 카카오 모빌리티 팀장은 그렇지 않다. 지금 법상에 출퇴근이라는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뭐가 맞습니까? 네. 물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네. 지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그 자가용은 유상 운송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이거든요. 원래 네. 규정은요. 네. 근데 이것이 2013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예외 조항을 그 명시했는데 예외 조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 비상시에 비상시가 되면 뭐 철도나 이런 것이 다 운행 정지 때는 네. 자가용 유상 운송을 해서라도 수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있던 규정이고요. 뭐가 하나 추가됐냐면 카풀로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다. 단 출퇴근 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뭐 9 to 6는 아니고 그런 시간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논란의 소지가 계속됐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승용차가 운송의 역할은 할 수 없는데 예외로 두 가지 비상시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다라는 법적 근거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카풀 서비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두고 뭐 택시에서는 생존의 문제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뭐 안 가는 건 아닌데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카카오에서 이 카풀을 어느 정도로 어느 범위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택시 업계는 그동안 그 많은 피해를 당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20, 30년 전에 비해서 이제 수송 분담비도 많이 떨어졌고 손님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일단 승용차 보급이 많이 늘었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망 특히 전철망이 심야까지 운행하면서 또 거기에 또 손님을 또 잠식당했고 또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리운전 서비스가 우리나라는 아주 월등히 전 세계적으로 좋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잠식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참여합니다마는 그 콜 서비스 기능을 그 카카오가 독점하면서 네. 거기 이제 예속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또 좀 피해 의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큰 콜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카카오가 카풀까지 감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택시 시장도 크게 잠식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높게 보면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 카풀 아시죠? 여러 명이 같이 목적지가 같아서 차를 공유하는 건데요. 그 할 수 있는 중개를 이제 카카오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사업자들은 이건 생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님 당연히 카풀 서비스가 택시 요금보단 싼 거죠? 쌀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가입자하고 운전자가 자신들의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원가가 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상 외국에서 이 카풀 기반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운수업에 겨냥한 그런 그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끼리 서로 자신의 차를 돌려 타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자가용이 없는 승용차가 없는 사람이 다른 차를 이제 얻어 타는 그런 경우 몇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서 내는 그런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통상 1마일을 운행하는데 $1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자동차를 새로 사서 그 원가, 평균적인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뽑은 거죠. 아주 고급차라면 더 올라갈 텐데. 보통 차를 사서 차량 구입과,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는 비용, 감가상각되는 비용, 그 다음에 운행에 들어가는 기름값과 톨비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1마일, 1.6km 정도 가는데 한 돈 1,000원 정도, 1,000원이나 5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계산하고 그것을 두 사람이 타면 더 싸질 거고요. 세 사람 타면 더 싸지지 않겠습니까? 택시자 인원으로 나누니까.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택시보다는 한 절반 이상 싸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카카오가 그 비용에 대한 문제를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그것은 아마 택시업계에 만약에 이것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택시업계의 반발을 겨냥해서 절반 정도까지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70% 내외에서 아마 설계된 그런 그 비용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카카오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 공급을 유동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지금 기존의 택시 기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워낙 수요는 많은데 택시 공급이 없으니 출퇴근 시간에는요. 우리가 거기를 끼어드니까 이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범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면 맞기도 하고 일면 틀리기도 하다고 네,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근데 이제 그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대는 택시 공급이 모자라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네. 그것은 팩트고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택시업계가 이 부분은 특히 출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야 시간에는 개인 택시 같은 경우 개인 택시 경우 가동하는 차량들이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전체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 40%밖에 시내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그 부분을 이제 공백을 못 메꿔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택시 전체로 봐서는 우리나라처럼 인구 대비 택시 공급률이 높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택시가 아주 고밀도로 보급이 되고 있는 나라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간대는 택시가 모자라서 이런 심차난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측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백업해주기 위해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런 카풀 서비스를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네. 일면 맞고 일면 틀리는데 택시업계에서 오면 그렇게 노다진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한테는 더 즐거운데 더 좋은 시장인데 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느냐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벽 다툼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대립할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 시간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양측에 맡겨둘 문제만은 아니라고. 양측의 이해관계는 너무 명확하니까요. 결국은 네네. 정부 측에서는 결국 시민들은 어떤 게 더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춰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택시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카카오가 크루라고 해서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을 이미 모집하고 있죠.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와 조금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수익 구조가 될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크루를 모집해도 이 사람들이 유지가 되려면 네. 지금 분석해놓은 내용들을 보면 하루에 한 5회 정도는 최소한 운행을 해야 이 크루들도 어떤 수익성을 보고 계속 남아있을 터인데 네.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이게 사업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그냥 자기 출퇴근 시간에 그냥 임의동승 해주는 식이라면 그냥 기름값만 일부 보충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활동은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회 정도를 운행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출퇴근 시간이냐? 그것은 네. 유사 운송행, 자가용 영업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택시업계 그걸 바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택시 기사들이 이 개인 택시가 B번일 경우 또 회사 택시의 경우에 또 자기가 순번이 아닌 경우에 나와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땐 좀 쉬워져야 되거든요. 기사들이. 네. 그 시간에 또 나와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택시업계에서 자연적으로 좀 나와주실 필요는 있는 상황인데 고령자 기사들의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정 부분 나올 때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을 일부 해주고 이런 쪽으로 좀 인력을 전환시켜주는 부분은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입 구조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택시에서는 이제 떠나면서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네. 이런 쪽으로는 전화해서 또 몇 년간 활동하시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은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미국에서는 출퇴근 카풀이 활성화돼서 사업적으로 이렇게 중개 사업을 합니다만은 유럽에서는 1,000만 명 가입된 이런 카풀 앱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선 주로 뭘 하냐면 장거리 이동에 대한 중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유럽의 A 나라에서 B 나라로 이동할 때 교통수단이 항공기나 고속철도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자가용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같이 이동하게 해줘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시내에서 영업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하고 있는데 우선 타시도로 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단계적으로. 네. 그래서 장거리 카풀 먼저 시작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서 같이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게 공유 경제랑 맥을 같이 하네요. 공생하는 방안을 찾는 게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수익 구조가 중요하죠. 그렇게 크진 않을. 저는 그 카카오가 너무 무리한 것이요. 지금 그 기존에 있는 그 스타트업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그 M&A를 통해서 그 지분을 사들였잖아요. 네. 그거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얼마에 샀습니까? 200수십억을 주고 인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카풀 중개 시스템 사업을 한다고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카풀에 참여한 회원들을 가지고 이 직접적인 사업도 하지만 간접적인 회원 확대를 통해서 전체적인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긴 하겠지만 네. 카풀 중개업 자체로만 보면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계산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대기업이 이런 데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스타트업들이 이 적은 수익을 그 겨냥을 해서 네. 사회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의 교통 문제를 같이 풀어나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대기업에서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자본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성격에 좀 맞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네. 차제에 좀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도 조금 더 전통적인 그런 교통 서비스 산업인 택시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좀 공생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네네. 사실 이런 카카오 카풀 공유 경제는 흐름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고 역행하기 좀 힘든데 그러면 정부가 일단 택시 정책이 실패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으니 좀 책임지고 일정 부분 있다고 봐야죠. 네. 네. 대안을 좀 정부 측에서 좀 제시하고 중재 역할을 하고 또 카카오 역시 대기업으로서 좀 책임을 갖고 뭐 장거리 사회적 책임을 해야죠. 네, 뭐 장거리 운행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대안을 내라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정부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아까 보니까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 강력하게 택시업계가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 정책위에서 카풀제 대응 TF팀을 꾸린 후에 당정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저는 말이죠. 일단은 저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늘 뭐 2만 명 이상 모인 것 같은데 광화문에 사진을 보니까 보도사진 보니까. 근데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죠. BHS도 그렇고 정부 여당에서도 정무적인 판단을 우선 한단 말이죠. 또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택시업계가. 네. 그래서 일단 불을 끄려고 하실 거예요. 국토부를 움직여서. 그래서 저는 이게 불을 끄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라는 것을 보면 그동안 쭉 배풀되어 온 것이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택시 산업을 그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좀 낼 때가 됐어요. 이건 10년 동안 계속 그 상태로 답보 상태로 해서 땜질 처방만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드신 고령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실 때까지 이대로 갈 거냐라는 부분을 좀 더 커밍아웃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기다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국민들의 서비스 수요를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들의 이런 그 사업 수요를 무조건 목소리가 또 이쪽이 커진다고 해서 그대로 잠재울 수만은 없고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정부의 뭐 4차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건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공생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거기에서 사업성이 안 나는 부분들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그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문제도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적됐었는데 정무적 판단을 좀 정치인들이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묵혀놨다가 결국 지금 이렇게 사안이 터지고 아까 뉴스 보니까 학부모들이 울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택시 문제도 택시 업계가 큰 손이긴
하죠. 정치인들에게.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민 중에 한 분이었기도 하고 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우리 이웃이죠. 그럼요. 이웃이죠. 네, 네. 저희 청취자들 중에 택시 기사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는 좀 정무적 판단을 미루고, 그러니까 불만 너무 급하게 끄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커밍아웃해서 그동안 묵혔던 문제를 좀 풀어보자. 그게 국민들도 또 기사님들도 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스타트업 업체들도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 사업 모델이 나오면은요. 네.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눌렀어요. 사실은 중고차 매매부터 해가지고 또 그 관련 업체들도 잘 압니다만은 이것을 계속 봉합하는 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네. 선진국의 이게 교통 산업에서 우리가 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도 말이죠. 이것을 자꾸 개인적인 인기 위주로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교통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와 함께 심도 깊게 이 택시업계 문제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카카오 이것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전국 택시 운전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나섰습니다.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인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통행하는 것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카풀, 2번 딱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서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택시기사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택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출퇴근길에 정말 어렵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마음 이런 것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풀, 2번 딱풀입니다. 네, 정답 맞추라고 드리는 문제죠.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못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돈은 잘 쓰는 겁니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별명이 네네. 많은데요. 그중 네. 하나가 뷔페의 여왕입니다. 아, 뷔페. 네네. 가면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야무지게 먹냐고. 전략적으로 먹을 필요가 있죠. 그럼요. 뷔페 그리고 가면. 어쩜 그렇게 본전을 뽑냐며. 제 뷔페의 여왕인데 요즘 네네. 뷔페의 여왕으로서 굉장히 심기를 건드리는 뉴스를 봤어요. 네네. 최근에 한 뷔페 업체가 음식을 재사용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조금 시간이 된 뉴스예요. 네네. 그래서 좀 이 이야기 먼저 좀 해주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뷔페 그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이제 다시 재사용해서 논란이 된 건데 네. 이게 이제 지금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다이 평촌점이었거든요. 그런데 토다이면 유명한 뷔페인데.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게를 이제 재냉동 시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진열을 해놨다가 남은 게를 재냉동시켰다가 다시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중식이나 양식 코너에서 남은 각종 튀김류를 롤을 만드는데 또 재사용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실제로 8월 31일자로 영업 종료를 해서 문을 닫았고요. 네. 사실 이제 한번 손님상에 나간 음식을 모아두었다가 재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금지가 되어 있고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예전에. 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 되는데 이제 뷔페는 손님상에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진열을 해놓고 그 중에 이제 그 골라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 그 상에 나간 건 아니니까 이걸 이제 재사용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제 유혹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다시 써도 괜찮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어떤 판단이 있지는 않았던 거죠 지금까지. 그 전에 네네. 법적인 뭐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거는 법적인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그 윤리 아닙니까? 직업 그렇죠. 윤리? 일정 정도 그 드시는 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관리에 있어서의 이제 기본을 어떻게 지킬 거냐 네. 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식약처가 이제 이게 다시 논란이 되니까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게 있어요. 네. 이번 사태 때문에. 이번 사태 때문에. 네, 좀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쉽게 부패하거나 변질될 가능성 있는 식품은 재사용 안 된다. 좀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서 한번 조리된 음식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뭐 생선회나 초밥. 그다음에 김밥, 튀김, 케이크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재사용 안 된다. 그러니까 진열을 해놨다가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한번 진열이 됐으면 그거를 또 다시 꺼내가지고 그 다음 날 다시 괜찮다고 해서 진열 다시 해놓고 손님 드시게 하는 건 안 된다 그 얘기죠. 아니 저는 식당 네네. 가면은 이제 밑반찬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저는 손 안 대는 반찬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아이들하고 왔을 때 매운 반찬이 나온다든지 저는 그거 일부러 주인 이모님한테 네네. 이거 손 안 가져가라고. 됐어요. 가져가세요. 이러는데 네네네. 그럼 안 돼요? 그거 다시 그 원래는 손님 상에 일단 나오면 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일단 손을 전혀 안 댄 것은 그대로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용인이 돼 왔었죠. 그러니까 뷔페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직접 상으로 가져가서 접시에 담아간 게 아니니 네. 이런 것 정도는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안 된다. 네네. 그 대신에 위생에 문제가 없는 상추, 깻잎 뭐 이런 거 있죠. 세척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 통고추, 마늘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조리나 양념하지 않은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명확히 한 거예요. 그리고 땅콩, 뭐 아몬드 같이 안주용으로 쓰는 견과류, 네. 뭐 과자, 초콜릿, 빵류 이런 것들도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해놨다면 또는 말씀하신 대로 손을 안 대고 그냥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했다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딱 나눈 기준은 뭐냐면 일단 조리된 것은 한번 공기 중에 노출되고 진열이 되거나 또는 손님상에 한번 나가면 사용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껍질이 있어서 진열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껍질이 있는 경우에는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잘라가지고 공기 중에 그 부분이 내부가 노출됐다. 그러면 그는 재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치나 뭐 밥 같은 경우도 뚜껑이 있는 상태에서 덜어 먹을 수 있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덜어 먹는 것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그런 경우는 이제 재사용을 어느 정도 허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식품을 진열할 때 너무 다닥다닥 해놓으면 교차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cm 정도 띄워라. 이렇게 가이드가 됐고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그 이후에 폐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진열해 놓지 않게 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소량씩 진열해 놓고 네. 2시간 안에 다 소진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해라.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깔끔하고 네네네. 예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네네. 저는 요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상추, 깻잎 이런 거 혼합 과정, 그러니까 조리 과정 거치지 않았으니까 또 써도 된다는데 사실 이런 야채들은 물이 한번 닿으면 그렇죠. 신선도라든지 이렇게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진열되거나 손님상에 나간 것은 기본적으로 재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네. 원칙인데 이제 뷔페 같은 경우나 또는 덜어 먹는 경우에는 그래도 위생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훨씬 낮은데 그걸 전부 다
완전히 다 재사용 금지 이렇게 놓으면 실제로 그렇죠. 폐기해야 되는 또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예요.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손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가장 좋은 것은 진열해 놓을 때 전부 다 뚜껑을 해놓고 소량씩 진열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 바로바로 소진돼서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일손 문제가 있잖아요. 일손이 딸리고 하니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잔뜩 진열해 놓고 몇 시간에 걸쳐서 드시게 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이런 방식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기본적으로 뭐 꼭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다루는 식품 중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는 기온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겨울철과 조심해야죠. 또 여름철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그 기준의 원칙에 맞게 그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네. 중요한 건 정말 본인들이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네. 이 정부에서 어쨌건 세워준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도 네네. 있겠지만요. 네네. 그런 게 중요할 텐데 이게 단속이 됩니까? 단속이 거의 어렵죠. 현재 식약처에서는 단속을 하고 교육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아마 이제 10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하니까 다음 주 정도면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외식업 중앙회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도 하고 지자체랑 협력해서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뭐 이런 음식점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스스로 업체가 스스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제 동생이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남편이 그 샌드위치점 있잖아요. 뉴욕에는 샌드위치 그 델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매니저예요. 결혼을 한다고 인사하러 한국에 왔는데 머리를 빡빡 밀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생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뉴욕의 그 델리 매니저들은 머리를 완전히 미는 게 거의 기본에 속한다 그러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들어갈까 봐. 그만큼 주의한다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그 매니저들이 그렇게 해야 일하는 종업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위생을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걸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하고 모자라든가 위생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갖추고 이런 노력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건 사실 업체가 스스로 맞아요. 해야 되는 부분에 속합니다. 아무리 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네네. 요즘 그런 노력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네네. 혹시 이런 걸로 단속해서 걸리면 물론 이제 업체가 잘못했지만 네. 걸려서 이제 폐업하거나 이러면 그 타격도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음식을 재사용해서 걸리면은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까지 그게 처벌할 얼마나 수가 있어요. 타격이 커요. 그렇죠. 네. 거의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손님상에 나간 것은 절대로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네. 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깨끗하고 철저하게 부디 우리 방송을 듣는 업체분들은 그렇게 해주셔서 이런 폐업되고 이런 일 진짜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네요. 사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에서는 뷔페 가서 어떻게 하면 본전 뽑나 뭐부터 먹어야 되나 아는 방법 아는 거 있으세요? 그 아까 전략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도 있어요? 네, 저는 워낙 먹는 양이 많아가지고 뷔페 가면 기본을 항상 하는 사람 중에 속한데 쭉 누가 정리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뭐 있어요? 알려주세요. 재미있는 게 많아요. 네. 무조건 질보다 양이 우선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먹기 힘든 것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많이 먹겠다 해서 그냥 하나부터 순서대로 한 접시씩 갖고 안 돼요, 안 오시다가는 돼요. 중간에서 끝나버리니까 양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일단 버려라. 일단 그다음에 마음가짐부터. 네. 스프를 그것도 간이 세지 않은 부드러운 스프를 조금 먹어주고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시작해라. 좋다. 그러면은 네. 식욕도 돋구고 위도 도포해줘서 좋다. 네. 그리고 찬 음식에서 따뜻한 음식으로. 순서가 네. 가벼운 음식에서 좀 무거운 음식, 그러니까 육류 같은 걸 좀 나중에 드시는 걸로. 그러니까 배부를 음식은 나중에 먹어라. 그렇죠. 네, 이걸 네. 초반부터 먹고 나면은 힘 이제 빠져요. 먹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엄마는 항상 뷔페 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서 회만 먹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위생을 비싼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가 네. 얼마나 그쵸?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가 음식을 접시에 우리가 담는데 너무 많은 양을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담다 보면 막 섞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맛을 못 느끼면서 더 못 먹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5분 이상 먹는 걸 쉬면 몸이 이분이 이제 식사 끝내셨구나. 라는 신호를 받으면서 갑자기 배가 불러지는 포만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쉬지 말고 5분 이상 절대 쉬지 마라. 가늘고 길게 먹어라. 그렇죠. 그런데
좀 잠깐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차나 과일 같은 거를 꾸준하게 먹으면서 아직 내가 좀 더 먹을 거야 라는 신호를 몸에 계속 보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네. 이렇게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럴 우리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못 먹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뷔페가 너무 비쌉니다. 내 돈 내고 가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분식 뷔페, 고기 뷔페, 뭐 또 한식 뷔페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여러 종류들이 생겼지만 사실 일반적인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뷔페들은 뭐 10만 원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호텔 뷔페 너무 비싸요.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럼요. 가면은 연례 행사처럼 그래요. 제가 처음에 뷔페를 갔을 때 진짜 중간에 가서 토하고 와서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세계를 경험하면서 막 감동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는데. 와,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행복해하며 방송하시는 거 제가 처음 봅니다, 여러분. 근데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표님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제가 뭐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끊기면 안 된답니다. 계속 드셔야 되고, 찬 음식에서 따뜻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 네네. 자, 여러분들 뭐 몇 가지 좀 그 방법들 아시죠? 이런 얘기를 해야죠. 생생하게 돈 쓰는 법에서는. 네.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이거는 사실 대표님 전문 분야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라돈 생리대 논란이에요. 저도 어제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한 생리대에서 일정량 이상의 방사능이 나왔고,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정부에서 한 게 아니다. 결과가 아니다. 그냥 20만 원짜리 시중에 파는 측정기. 그걸로 한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그 보도를 한 매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냈다는 그 조사 결과는 방사능 관련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낸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우리 제품은 방사능 그 라돈하고 관련 없다. 네. 내가 국가기관에서 이러이런 그 검사를 받았다고 시험 성적서를 공개를 했는데 그 시험 성적서가 방사능 조사한 거랑은 관련이 없는 네네, 거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출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양쪽 얘기가 서로 지금 공방이 있는데 어쨌든 간이 측정기를 측정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업체가 엉뚱한 시험 성적서를 낸 것도 또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조 과정에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침대 사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 라돈이 들어갈 만한 과정이 존재했죠. 네.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광물질을 도포를 하는 과정이 제조 과정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라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가 있었는데 이번 생리대 같은 경우에 어떤 제조 과정에서 조치를 해서 라돈이 나왔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고, 업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더 그 공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어느 쪽이 더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매체에서 조사한 그 해당 제품에서 라돈이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들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리대에 왜 이런 방사능이 나올 수 있는 물질을 썼을까요? 뭐 때문에? 글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방사능 물질은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네. 사람 몸에서도 자연방사능이 나와요. 그리고 뭐 벽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흙이 들어있는 화분류 있잖아요. 네. 그 근처에 가면은 이제 이런 자연방사능 같은 것들이 막 나오는데, 해당 조사한 거는 방사능을 조사한 게 아니라 라돈 수치를 조사한 거거든요. 라돈. 네네. 이 라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미무치의 기체인데 실제로 어떤 특정한 광물질을 라돈이 발생할 있을 만한 광물질을 사용했을 때 라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업체에서는 우리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데서 나오는지. 지난번에 한번 생리대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생리대에 접착제가 들어가서 사용되잖아요. 네. 소량이긴 하지만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이 접착제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고 VOC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실제로 인체의 위해성을 일으킬 만한 양이냐라고 하는 것에 논란이 있어서 이제 식약처가 전면적인 조사를 한 거고, 위해성을 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시 이게 접착제를 사용하면은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정이 명확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뭐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뭘 도포를 했다든지 하는 자기네 제조 과정에서 어떤 명확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게 좀 확인이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업체는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유기농 생리대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다면서요? 광고를 네네네. 하고 그다음에 네네. 가격도 일반 생리대의 4배 정도 높았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기농 하면 일단 믿고 사는 게 있어요. 네네. 그 유기농하고 또 방사능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네. 유기농 인증을 할 때는 주로 화학적 유해 요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농약이라든가 살충제라든가 이런 화학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그 어떤 뭐 면화의 그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유기농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능이나 라돈의 여부를 네. 유기농을 인증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기농 면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거짓말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측정한 거에 의하면 기준치보다 4배 정도 많은 라돈이 검출이 된 거고 그럼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지금 원안위에서 계속 추적 조사한다니까 그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기농이라고 홍보했는데 유기농에 기능이 없다 이건 아니고 그건 유기농하고 아니에요. 라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네. 보통 소비자들은 자세히 모르잖아요. 네, 그냥 네. 몸에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 몸에 좋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기준을 유기농 일단 갖다 붙이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연관관계를 잘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 정말 이런 케미칼 포비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런 케모포비아. 네. 케모포비아. 케모포비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케모포비아요. 네, 화학물질 네. 공포 뭐 이런 뜻이죠. 네, 네.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합친 게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 존재하느냐 네.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게 위해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노출됐느냐. 얼마나 많은 양이 노출되느냐. 우리가 그걸 노출량, 노출 과정, 뭐 노출 평가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요. 노출 방법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졌을 때 그랬을 때 위해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가 조금만 있으면 이게 그 기준치가 조금만 넘으면 막 굉장히 두려워하게 그렇죠. 되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늘 마시는 생수 같은 경우 네. 그거를 마시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그거를 폐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출됐느냐, 노출 경로가 뭐냐, 또 얼마큼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개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안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준치를 현재 대기 실내 공기에서 그 방사능 안전 기준치는 1mS인데 네. 보통 전문가들은 1mS 를 조금만 넘어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500mS 정도는 넘어가야 실제로 우리가 방사능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인체에 영향을 네. 줄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100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100배에서 뭐 많은 건 1000배 이런 정도까지는 인체에 직접적인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기준 그런 기준을 잡아요. 그걸 네. 우리가 그 사이를 안전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기준치를 초과했으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니까 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장에 그게 내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공포감까지 네. 가질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런 좀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인식을 좀 할 필요는 분명히 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라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물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품이나 이런 데 나오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그 특정 제품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생활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대책들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죠. 네. 오늘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 또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생생하게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50님 개인 택시합니다. 카풀 측은 유동적을 운운하는데 출퇴근과 심야 시간까지 염두하는 건 유상 운송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좀 보조 지원금 인정해 주시면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회 참여 중이신 택시 기사님께서 해주셨고요. 1432님 저 반대 집회 참석 중이에요. 노동요 한 소절도 모르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소박한 민초들의 외침 정부기관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3님 카풀 택시업계와 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유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